그러면 사랑과 전쟁은 바람피는 법을 가리키는 거야? 행정과 정치는 명확하게 구분된다. 왜 그걸 그렇게 악용을 해요? 돈과 명예를 누리고 싶으면 열심히 나가서 일하세요. 30% 가짜 일 줄이기. 이거 정말 재밌는 아이템 같아요. 역시 민간에서 모셔온 보람이 있습니다. 네. 좀 이상한데? 제 말이 틀렸습니까? 그거 알 것 같은데. 모를 리가 없잖아요. 본인이 설계공사 부사장이신데. 네, 오늘은 산업통상부, 중소벤처기업부, 지식재산처 이 3부처의 업무 보고를 하게 됩니다. 많이 긴장돼요? 그냥 있는 대로 얘기하면 됩니다. 우선 산업부 이번 한미통상협상 과정에서 애 많이 썼어요. 제가 우리 산업부 장관이 민간에서 와서 그런지 어쨌든 새로운 마인드로 정말 새로운 아이디어도 많이 되고 아주 열정적으로 일해 주시는 것 같아요. 뭐 중소기업보다 마찬가지입니다. 최초에 기도했던 대로 또 기대했던 바대로 민간의 역량이 공직사회에 상당히 큰 활력을 불러오는 것 같습니다. 특히 산업 분야는 특히 그래야 된다는 생각을 하죠. 한 가지 중요한 거는 우리가 이제 술자리에 담소를 나누는 거하고 또 여의도를 중심으로 정치적 갈등 속에서 대응하는 거하고 국민의 삶과 국가의 운명을 놓고 행정을 직접 집행하는 것은 전혀 차원이 다릅니다. 거기는 뭐 아예 뭐 대충 그렇습니다. 뭐 주로 그렇지요. 대체로 그렇습니다. 뭐 이렇게 상관없어요. 그냥 모면만 하면 되잖아요. 특히 우리 같은 정치 현실에서는 그렇게 하는 게 뭐 마치 실력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질문에 답을 안 하고 엉뚱한 소리 하고 뭐 저도 가끔씩 그럴 때가 있죠. 아주 곤란한 질문하면 딴 얘기로 슬쩍 넘어가고 뭐 그건 정치 세계니까요. 서로 공격을 주고받는 관계니까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행정 집행을 하는 장에서는 여러분과 저는 상사와 부하 직원의 관계 있죠. 지휘 관계 있습니다. 그리고 상사들은 다 알 수 없어요. 저 장관들, 처장도 계시지만 그거 어떻게 다 알겠어요? 소관사부터 100% 다 아세요? 그 실무자도 자기 업무에 대해서 100% 안다고 하기 어려워요. 그 엄청난 업무 영역에 걸친 복잡한 일들 다 어떻게 알겠어요? 모르는 게 당연한 겁니다. 그러나 모르는 게 잘한 건 또 아니에요. 최선을 다해서 알아보고 자기 업무는 최소한 중요한 부분은 파악하고 언제든지 서면 없이도 설명할 수 있을 정도는 돼야죠. 그 업무는 뭐 밤은 새지 못할지라도 최선을 다해서 빨리빨리 파악을 해야 돼요. 그러라고 자리 주고 수당 주고 권한 주고 하는 거 아닙니까? 이건 너무나 당연한 일이고 특히 행정조직 내에서는 어제도 내가 얘기했지만 허위 보고를 하면 상사는 그 얘기를 믿을 수밖에 없어요. 그걸 파악하고 알고 있는 경우는 우연이거나 아주 희귀한 경우죠. 세상에 공짜는 없죠. 권한은 크고 책임은 적은 거 그런 거 없습니다. 세상에. 권한만큼 책임을 지는 거죠. 책임만큼 권한이 생기는 거예요. 또. 그런데 권한을 행사하면서 자리가 주는 온갖 명예와 혜택은 다 누리면서도 책임은 다하지 않겠다는 그런 태도는 정말 천하의 도둑놈 신부 아닙니까? 왜 그 자리 차지하고 있습니까? 일하기 싫으면 하지 말지. 돈과 명예를 누리고 싶으면 열심히 나가서 돈 벌어서 일하세요. 공직자들이 그러면 됩니까? 공직이라고 하는 게 책임이 먼저 아닙니까? 제가 수없이 얘기하지 않습니까? 애매한 표현 하지 말라고. 차라리 모른다고 하세요. 누가 제가 모른다고 야단쳤습니까? 좀 더 공부하고 좀 더 노력해서 보완하면 되죠. 이거 수없이 강조를 해도 가끔씩 이 정치에 너무 물이 많이 들었는지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행태가 그런 거죠. 행태가. 1분 전에 얘기한 거하고 1분 후에 얘기한 게 달라요. 그러면 됩니까 사람이? 그리고 이 자리에서 얘기한 거하고 뒤에 딴 데 가서 또 딴 얘기해요. 그러면 됩니까? 여긴 정치적 논쟁의 자리가 아니에요. 여기는 행정을 집행하는
지휘체계 속에 있는 사람들 간에 서로 보고하고 보완하는 그런 자리입니다. 여기 정치적 논쟁을 하는 자리예요. 제가 정치적 색깔을 가지고 누구를 비난하거나 누구를 불이익을 줬습니까? 유능하면 어느 쪽에서 왔든 상관없이 쓰잖아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행정과 정치는 명확하게 구분된다. 이 자리는 행정을 하는 자리다. 그리고 여기는 지휘하고 명령하고 따르는 행정 영역이다. 정치적 논쟁의 자리가 아닙니다. 왜 그걸 그렇게 악용을 해요? 그리고 이 국민들이 쳐다보시면서 다 알아요. 여러분 참 놀랍지 않습니까? 저는 국민들의 집단지성을 언제나 믿고 있는 사람이고 또 그 믿음 때문에 이 자리까지 왔는데 그 이유가 아주 단순해요. 우리는 두 개의 눈, 두 개의 귀, 하나의 입으로 말하고 듣고 느끼고 그러죠. 그런데 우리 국민들은 1억 개의 눈을 가지고 있고요. 1억 개의 귀를 가지고 있고 입은 무려 5천만 개. 서로 실시간으로 소통하면서 우리가 느끼는 것 이상의 것을 느끼죠. 물론 전문적 지식이야 뭐 개별 인자들이 더 뛰어날 수 있지만 사람을 보고 판단하는 거 있잖아요. 딱 얼굴 보면 그냥 알아요. 표정 보면 느낌이 딱 오죠. 이걸 수천만 명이 느끼면서 서로 교감한다고요. 그래서 국민 대중을 무서워해야죠. 옛날처럼 특정 요즘은 재래식 언론이라고 그러는데 이 특정 언론들이 이렇게 스크린을 해가지고 보여주는 것만 보이던 시대가 있었죠. 그럴 때는 이 소위 게이트키핑 역할을 하면서 필요한 자기들에게 필요한 정보만 전달해주고 아닌 건 가리고 필요한 건 살짝 왜곡하고 이러면 국민들은 그것밖에 못 보니까 많이 휘둘리죠. 근데 지금은 안 그래요. 지금 실시간으로 다 보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말하는 이 장면도 최하 수십만 명이 직접 보게 될 겁니다. 이것도 하나의 예인데 저는 관세청에 질문을 해봤죠. 관세청이 외환관리를 하니까 당연히 관세청이 책임을 지는 줄 알았더니 이 자리에서 관세청장이 그렇게 말했어요. 자기들이 실제 하는 게 아니라 그건 공항공사가 합니다. 그래요? 그럼 제가 믿을 수밖에 없죠. 원래 정확하게 얘기하면 지금 파악된 건 그런 거죠. 관세청이 하는 일이에요. 근데 관세청이 공항공사에 위탁을 했더라고요. MOU를 맺고. 또 그전에는 적당히 이렇게 했던 모양인데 작년도에 공식 협정을 맺었더라고요. 10,000불 이상 외화 반출 문제는 공항공사가 검색 대신한다. 이걸 내가 어디서 알았냐면 댓글 보고 알았어요. 기사 댓글 보고. 그런데 공항공사 사장은 처음에는 자기들이 하는 일이라고 하다가 나중에는 그건 세관이 하는 일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저는 또 그런가? 그런데 나중에 아니라고 계속 하는데 결국은 제가 그 기사를 보다가 댓글 앞에 올라온 거예요. 그거 MOU 체결해서 그 세관이 하는 거 세관이 아니라 공항공사 하는 게 맞는데? 라는 댓글이 있더라고요. 대중들은 다 아는 거예요. 그리고 이걸 범죄를 대통령이 가르치셨다고 비난하는 사람들이 있던데 그것도 역시 댓글에 다 나와요. 이거 몇 년도에 어디서 보도됐고 10,000불 이상 반출하다 걸렸다고 정부가 보도자료를 냈다 이런 게 그 댓글에 다 나와요. 우리 국민들이 보고 내가 저거 봤는데 저 옛날부터 있던 건데 뭘 새로 가르쳐. 그리고 더 결정적인 건 그런 거잖아요. 그러면 일부가 그걸 이용해서 범죄를 저지르고 있는데 쉬쉬하면서 그들에게 기회를 계속 주란 말이야. 누가 또 그런 얘기도 했더라고. 그러면 사랑과 전쟁은 바람피는 법을 가리키는 거야? 그 패널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 이게 상식 세계와 몰상식 세계의 공존이죠. 하여튼 중요한 거는 우리 국민들은 집단 지성을 통해서 이걸 다 보고 있어요. 제가 이 업무보고 자리를 공개하는 이유도 그거죠. 우리도 여기 적응해야 됩니다. 직접 민주주의가 점점 강화돼 가잖아요. 아마 전 세계에서 민주주의적 소양이 가장 뛰어난 사람이 저는 대한민국 국민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당하고
아니면 불공정하고 불투명하고 이런 걸 용인하지 못하잖아요. 용서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총칼을 든 계엄군도 순식간에 제압하죠. 국민들의 손으로. 그리고 우리의 일을 대신하는 공직자, 정치인들이 왜 우리의 뜻에 어긋나는 일을 하느냐고 말은 직접 잘 안 하지만 끊임없이 보고 판단하고 그리고 쌓아두고 있어요. 그리고 어느 순간에는 그 권력을 행사하죠. 국민을 우습게 보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 업무도 가급적 다 공개해야죠. 공개 행정의 원칙 있잖아요. 법에 있잖아요. 근데 왜 공개하는 것을 그리 탐탁지 않게 여기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당연히 공개해야지. 그렇지 않습니까? 다시 원래로 돌아가서 스트레스 받지 말자. 그리고 이건 일종의 기회일 수 있어요. 온 공무원 100만 명 이상이 국민의 일을 대신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국가의 운명이 달려있다. 여러분들이 얼마나 귀한 존재인지를 스스로 자각할 뿐만 아니라 자긍심을 느끼십시오. 여러분은 거의 어떻게 보면 신의 역할을 하는 사람이기도 해요. 여러분이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누군가 죽고 누군가 삽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누군가 죽어가고 있겠죠. 누군가는 죽을까 고민하고 있겠죠. 그런 문제를 우리가 해결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게 선이나 그냥 인심 쓰는 게 아니고 의무죠, 의무. 너무 무거운 얘기를 한 것 같은데, 자, 한 2시간 했지만 즐거운 마음으로 한번 해봅시다. 네, 고맙습니다. 산업통상부 장관입니다. 지금부터 지역에는 성장을, 기업에는 활력을 이라는 주제로 산업통상부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국민주권정부 출범 후 산업통상부가 얻어낸 5대 성과입니다. 먼저 한미 관세 협상을 타결했고 보호무역주의라는 악조건 속에서도 사상 최초 수출 7천억 불을 목전에 두고 있습니다. 에이펙 정상회의도 성공적으로 개최했습니다. 아울러 제조업의 AX 전환을 추진할 맥스 얼라이언스를 출범했고 자율적 산업 재편 착수 등을 통해 우리 산업 대도약을 위한 주춧돌을 놓았다고 생각합니다. 한 사람이 길목을 지키면 1000사람을 두렵게 할 수 있다. 이순신 장군께서 명량해전을 앞두고 하신 말씀입니다. 한 사람의 공직자, 한 사람의 산업부 직원이 그리고 하나라도 제대로 된 우뚝 선 제조업이 있다면 지금의 경제 전쟁에서 우리나라가 이태롭지 않다는 말로 저희는 읽습니다. 기업들의 성장, 해외 투자의 성과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순신 장군께서는 두려움은 마음에서 나오고 용기는 행동에서 나온다고 하셨습니다. 글로벌 산업과 통상 현장에서 벌어지는 상황을 보면 저절로 두려운 마음마저 듭니다. 그러나 우리 산업부는 두려움과 우려를 떨치고 우리 지역과 기업이 활력과 성장을 위해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습니다. 해내겠다는 각오와 함께 행동으로 반드시 성과를 만들어내겠다고 오늘 대통령님과 국민들께 약속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어서 정책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산업부 장관께서 준비를 아주 잘 하셨는데, 감사합니다. 저게 이제 그냥 행사 기획 정도 수준이 아니라 원래 평소에 사고의 결과인 것 같아서 참으로 대단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는 열심히 하는데 현장에서는 불만인 경우가 많죠. 근데 그 점을 정확하게 잘 지적하신 것 같아요. 기업정책, 산업정책은 산업현장의 주요 의사결정자들을 중심으로 재편해 보겠다. 그 말씀인 것 같아요. 현장 중심으로. 좋은 생각 같습니다. 적극적으로 진행해 보시도록 하고요. 다만 그 과정에서 고려해야 될 부분이 좀 있는데, 그 옆에 오른쪽에 계신 분 있잖아요. 중소기업부. 근데 이 중소기업부가 관할하는 영역에 대한 기본적 배려가 언제나 있어야 된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그렇지 않아도 우리 한 장관님하고는 저희가 한 달에 한 번씩 계속 만나가지고 저희 정책과 개인적으로 만나는 건 아니죠? 네. 저희들이 같이 마침 이렇게 기업에서 와서 서로 이렇게 공감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럴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을 서로 연결을 해서
일단 생태계 구성이라는 게 우리 중소기업들이 탄탄하게 구성이 되어야 우리 앵커 기업들 같이 갈 수 있고 서로 상생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그 사람들은 욕심이 많고 그 욕심이 어쨌든 발전, 성장 발전의 동인이기도 한데 호랑이는 쌓아놓기 위해서 토끼를 잡지 않는다. 근데 사람들은 재미로 토끼를 잡기도 하죠. 기업 산업 영역에도 이 예를 들면 풀밭, 메뚜기, 뭐 토끼 이런 거 다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거기 물론 호랑이도 있지만, 근데 다 잡아먹으면 나중에 호랑이도 죽는다. 네. 이게 생태계의 개념인데. 네. 그리고 30% 가짜 일 줄이기 이거 정말 재밌는 아이템 같아요. 네. 제가 그 회사에 있을 때 가짜 노동이라는 책이 있었습니다. 이게 무슨 책이었냐면 고객의 가치를 하고 연관이 없는 일들. 예를 들면 각 회사에서도 상사 눈치 보기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저희 공직에 와서부터 보니까 예를 들면 제가 퇴근을 안 하면 퇴근 안 하죠. 네, 줄줄이 이제 퇴근을 안 하는데 그 회사에 있을 때 그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퇴근을 안 하고 있으니까 밑에 퇴근 안 하는데 그러면서 오늘 누구 때문에 야근한다고 집에 전화를 하는 겁니다. 김정관 때문에 그런다고. 네. 그거 보니까 되게 국민들이 그런 걸 알면 어떨까 하는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본인들이 세금 내서 이렇게 공직자들 월급 보수를 주는데 아니 상관이 퇴근을 안 하고 있으니까 퇴근을 안 하고 그걸 야근이라고 하고 있다고 하는 그런 문화.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저희 보고서 작성을 하다 보면은 정말 많은 것들이 너무 불필요한 보고서들이 작성이 많이 됩니다. 간단하게 텔레그램을 통해서 할 수 있는 일들도 국민들의 준 노트북을 쓰고 전기를 쓰고 종이를 써가지고 굳이 그걸 종이로 만들어서 보고를 하는 경우도 저희들이 보고 이걸 왜 종이로 만들어서 보고를 하냐 그냥 텔레그램이나 전화를 하면 될 것들이 있고 또 하나는 대통령님께서도 보여주기식 행사 이런 거 하지 말라고 하셨었는데 와서 보니까 저희들 업종이 많고 하다 보니까 정말 행사가 이거 이제 상상을 초월할 수 있는 그러죠. 없을 정도로 행사가 많습니다. 그 행사가 있으면은 또 꼭 이게 장관 뭐 이렇게 초청을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한 게 그런 행사는 앞으로 안 가겠다고 했는데 저희 생각하기에는 그것도 다 국민들의 세금을 이용해서 만드는 건데 행사 자체를 안 만들어야 정상인 것 같습니다. 안 만들고 해야 공직자들이 일할 수 있는 시간도 나오고 할 수 있는데 저희들이 내년에 지역 성장과 MX하고 이걸 하려면은 새로운 일들을 해 나가야 되는데 기존에 하고 있던 일들을 줄이지 않고서는 할 수가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난달 말에 한번 직원들하고 한번 대통령님께서 자주 하신 타운홀 미팅을 한번 직원들하고 한번 했었습니다. 그때 했더니 직원들이 아니나 다를까 새 장관이 오셔가지고 하고 싶은 게 많은데 기존 일도 많은데 사람을 늘려줄 거냐 야근을 더 하라는 거냐 주말에 출근을 하라는 거냐 뭐 이런 뭐 이야기도 나오고 뭐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제가 생각하는 방법은 기존에 하고 있던 일 중에서 우선은 이런 일들은 국민들이 보기에 국민들의 세금을 내 돈을 내고 하는데 공직자들이 이런 걸 하고 있어 알면은 안 되는 일들은 일단 줄여나가자는 그 생각을 했고 그래서 TF를 하나 구성을 해서 저희들이 그래? 한번 내년 1, 4분기 하고 한번 다시 한번 타운홀 미팅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TF를 통해서 우리 부에서 본인들이 보기에 국민과 국가 발전에 도움이 안 된 일들을 리스트를 만들어 가지고 TF를 통해서 작성을 하고 그걸 우리 전체적으로 이런 건 하지 말자. 그걸 서로 일종의 협약을 할 예정입니다. 그걸 통해서 새로운 일을 할 수 있는 시간을 만들어 보자는 취지입니다. 네, 좋은 생각인데 이거 저기서 산업부가 해가지고 결과 나올 때까지 기다리지 말고 다른 부처들도 바로 이제 동시에 진행을 좀 하라고 하시죠. 네. 좀 모범적으로 잘 만들어 보시고요. 네. 하여튼 그 말씀이 진짜로 맞습니다. 여기 우리 그 공무원분들 직업 공무원들 많으신데 원래 미운 상사가 오면 하는 방법들이 그거라면서요. 행사 많이 만들어 이거 꼭 하셔야 됩니다. 이래 막 뺑뺑 몇 번 돌리고 그러면 업무 파악하는데 6개월, 행사 가는데 6개월 그래가지고 1년 지나고 퇴임할 때쯤 되면 아무것도 한 게 없다고. 네. 맞아요? 아니겠죠. 근데 옛날에 그런 얘기가 있었다고 합니다. 호랑이 담배 먹던 시절에.
정말로 좋은 생각이신 것 같습니다. 역시 민간에서 모셔온 보람이 있습니다. 네. 석유공사. 이게 그 유명한 석유공사입니까? 석유공사 직무대행 최문규입니다. 여기 있습니다. 아, 맞아요. 여기 또 그만두셨죠. 네. 현재 그 석유공사도 매년 회계 정산을 할 거 아닙니까? 공사니까? 예, 결산을 하고 있습니다. 네, 결산을 하죠. 그 흑자 적자 규모는 저희가 작년 같은 경우에는 영업이익이 한 1조 2,700억 났고 당기순이익이 915억 났습니다. 작년에는 그리고 이익이었다. 예, 그리고 최근 3년간은 다 흑자가 났습니다. 올해는요? 올해는 되게 어려울 것 같습니다. 대기 얼마나? 영업이익은 계획대로 날 것 같은데 1조 얼마 정도? 한 1조 가까이 날 것 같은데 당기순이익은 예, 적자가 많이 날 것 같습니다. 영업이익은 비슷한데 단기 순이익이 많이 줄어들었다. 비용은 거의 비슷할 것 같은데 왜 단기 순이익이 그렇게 줄었을까요? 영업이익도 좀 줄고요. 실제로 결정적인 요인은 석유공사는 그 해외에서 네. 원유를 생산해서 가공하지 않고 원유 상태로 팝니다. 그러다 보니까 국제유가가 작년에는 평균 79.5불, 그래서 거의 80불에 가까웠는데 네. 올해는 68불 정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11.1불 정도가 떨어진 상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러면 이제 거기서 손실이 얼마나 났는데? 아직은 저 결산을 안 했기 때문에 아니, 지금 대충 짐작으로 얘기하는 거잖아요, 지금 다. 한 5천억 이상 날 것 같습니다. 그래요? 좀 이상한데? 그리고 저희가 영업 외측에서 왜 그러냐면은 저희가 기존에 한 12, 13년 전에 MB 때 해외 유전 개발을 크게 했습니다. 그때 그 부채가 한 13.5조 정도를 빌렸는데 그건 뭐 거의 통상 경비에 가깝잖아요. 근데 그게 매년 이자가 저희가 한 5,600억, 그러니까 올해 같은 경우는 한 6,300억 정도 이자가? 예. 그것 때문에 이자만 그렇습니다. 그것 때문에 올해 적자가 난다. 그러니까 영업이익이 나도 이자에서 한 6천억 정도를 그러니까. 부담을 하고 세금을 또 한 3, 4천억 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적자는 영업이익에 대해서 1조 원 흑자가 났는데 세금을 3, 4천억 낸다는 건 좀 계산상 좀 이상한데? 근데 저희 같은 경우는 어떻게 돼 있냐면은 수익 자체가 국내에서는 그렇게 크지가 않습니다. 해외에서 그 생산하는 해외 그 한 12개 유전에서 생산을 합니다. 거기서 이제 수익이 난 거를 그 해외 현지에서 내는 세금들이 있습니다. 네. 예, 그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해외 현지 세금이 그렇다. 그 아까 얘기 중에 제가 논리적으로 납득이 안 되는 게 있는데 금융 비용이 이자 부담이 5, 6천억 되는 게 올해 그 순익 단기 손실의 주된 이유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 같은데. 그게 크고요. 또 자산 손상이 좀 있습니다. 아니 그것도 한 주요 원인이라고 그러길래. 네, 그렇습니다. 근데 약간 이해가 안 되는 게 작년 재작년에는 흑자 났다면서요? 예, 그렇습니다. 작년 재작년에도 이 금융 비용은 똑같이 냈을 것 같아서. 실제로 작년에는 한 이건 그냥 5,600억 냈고요. 통상 경비에 가깝잖아요. 아닙니다. 그것 때문에 올해 흑자로 적자로 전환됐다는 말이 좀 논리적으로 안 맞아서 한 얘기예요. 꼭 그렇진 않고요. 그러니까 그 금리가 원래 그러니까 금리가 올랐어요. 예, 그러니까 저희가 전부 그 국제채로 조달을 많이 하고 있는데 처음엔 제로 금리 수준이었다가 최대 4% 정도 됐다가 최근에 우리 부사장이세요? 예, 기획재무본부장인데 저희가 대외적으로 부사장이라고 부릅니다. 제가 아까도 얘기했는데 그냥 담백하게 얘기를 하는 게 좋겠어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얘기를 하면 작년에는 흑자가 났고 재작년에도 계속 몇 년 동안 흑자가 났는데 올해는 적자가 한 5천억 이렇게 많이 늘었다. 그렇게 예측됩니다. 예측이 된다. 다 예측이죠, 그러면. 그런데 그 주된 원인 중에 하나가 금융 비용이 5천억, 6천억 나왔기 때문이라고 얘기를 하니까 원인 중에 하나가. 네, 그렇습니다. 근데 그 논리적인 정합성이 좀 떨어진다.
예, 그런 면이 금융 좀 비용은 있습니다. 작년 재작년에도 똑같았는데 그게 이유가 될 수는 없겠죠. 예, 결정적인 이유는 유가 하락입니다. 그 유가 하락은 10% 떨어졌다고 5천억 적자가 나면 20% 나면 1조 원 적자 나고 그렇게 된다는 얘기인데 지금 70불 넘어가는 유가가 70불 넘어가는 것도 최근 현상이잖아요. 전에는 4, 50불대 아니었어요? 그럼 네, 그때는 완전히 망했겠네. 예, 그때서부터 누적된 적자 때문에 지금 석유공사가 자본 잠식 상태에 있고 그러면은 저기 유가가 지금 우리 입장에서는 손익 분기점 가격이 전체로 우리가 개발해서 가지고 있는 유전 예, 손익 분기점이 얼마예요? 몇 달러예요? 제가 보기에는 한 75불 정도 되면은 75불? 예, 흑자가 예, 75불이 원가가 시기 말하면 75불이다라고 하는 거는 다른 국제 다른 유전들에 비하면 엄청 비싼 거 아닌가요? 제가 이제 정확히 계산을 안 해봤는데 정확히 계산해 시세를 보면 예, 생산 원가가 예, 예를 들면 다른 나라들의 평균 유전을 개발해서 석유 파는 나라 많잖아요. 예, 다른 나라들은 되게 제가 그냥 대충 추정을 해보면 한 4, 50불 미만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40불, 50불 해도 그게 몇 년 동안 유지가 되잖아요, 유가가. 근데 우린 70불이 넘는 거는 좀 원가가 비싸다 그 생각이 들어서 하는 얘기예요. 제 말이 틀렸습니까? 그거 알 것 같은데. 모를 리가 없잖아요, 본인이. 석유공사 부사장이신데. 예, 근데 최근에 한 3년간 유가를 보면은 그 3년 원가 얘기하자면 원가. 지금 예, 왜 또 딴 얘기를 하세요? 우리나라가 개발해서 가지고 있는 유전의 생산 원가가 다른 나라에 비해서 높으냐 낮으냐 평균이냐 이거 제가 궁금해서 물어보는 건데 내가 보기엔 좀 높아 보이는데 맞아요 틀려요? 예, 맞습니다. 얼마나 높아요? 실제로 이거는 이제 중동 지역은 아주 또 싸고요. 말이. 4불. 그리고 우리가 갖고 있는 유전은 우리가 단독으로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거의 비슷합니다. 여기까지만 합시다. 동해 유전 개발하는 거 있잖아요. 그거 좀 얘기하기 좀 불편할 것 같긴 한데 거기도 그래도 다 추산하는 건데 생산 원가 이런 거를 계산해 봤을 것 같아요. 네. 난다고 치고 계산을 했을 때 배럴당 생산 원가가 얼마쯤 될 걸로 추산됐습니까? 물론 매장량에 따라 좀 다를 수는 있겠죠. 네, 그렇습니다. 근데 그래도 계산해 봤을 것 같아요. 네, 계산도 해봤고 정확한 지금 수치는 안 갖고 있는데 그 전에 네. 동해 완 가스전을 저희가 18년간 운영해 본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쪽에는 총 투자비가 한 1조 2천억 정도 들어갔는데 그냥 결론만 얘기해 네. 보세요. 그게 해외에서 수입하는 가스보다는 상당히 저렴하게 돼 있습니다. 가스 얘기하지 말고 지금 내가 얘기하는 거는 다른 사례 얘기, 좀 뚱뚱한 얘기를 또 하세요. 개발하려고 했던 무슨 거북등인가 무슨 상어등인가 뭐 있었잖아요. 이거 뭐였죠? 네, 대왕고래. 대왕고래. 미안합니다. 거북이 상어가 아니고 고래였어요. 근데 그 고래 그 지역에 추산을 해봤을 텐데 거기는 정상적으로 석유가 또는 가스가 낮다고 하면 생산 원가가 얼마 정도였을까? 지금 7, 80달러는 사실 우리는 되게 높은 거잖아요. 그렇게 7, 80달러 돼가지고는 제가 보기엔 별로 재산성이 없어요. 다른 국제 유가에 비교하면. 그죠? 네, 그렇게는 안 들어갈 겁니다. 그러니까 그때 당시 추산해 봤냐고 내가 묻잖아요. 근데 그런 계산은 안 해봤어요? 예, 발견되고 규모나 개발비가 그러니까 확정돼야 예를 들어 매장량을 추산을 하면 이거는 생산비가 얼마쯤 들고 국제 효과가 얼마 정도니까 이거는 개발할 가치가 있어. 아니면 이거는 매장량이 얼마 정도 추산이 되는데 생산 원가가 한 7, 80불 돼. 그러면 다른 국제 유가에 비교하면 별로 가치가 없어. 아니면 거기에다가 안보적 측면, 에너지 안보 측면에서 이건 가중치를 두면 사업성이 있어. 이런 걸 계산 당연히 했을 것 같아서 물어보는 거예요. 예, 근데 변수가 많아서 그런 계산이 기억이 의미가 크게 없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사업성이 별로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변수가 많기 때문에 계산 안 해봤다는 얘기예요? 예,
변수가 많으면 안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변수가 많아가지고 될지 안 될지, 사업성이 있는지 없는지, 개발 가치가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는 걸 가지고 수천억을 투입할 생각이었어요? 근데 유전 개발이라는 것 자체가 성공을 하면은 20배, 30배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그러니까 가능성을 잘 봐야 되겠죠. 예, 그렇습니다. 비용도 투자해봐야 되고 나름 그걸 계산하는 방식이 있을 것 같아서 하는 얘기예요. 아무데나 막 팝니까 그런다고 해서? 예, 발견돼서 탐사 광구나 개발 광구나 이런 것들은 정확히 계산을 합니다. 그 정확히 계산한 결과를 내가 묻잖아요, 제가 지금. 근데 거기는 지금 탐사 광구이기 때문에 데이터가 추산도 안 해봤어요? 보통 얘기할 때 한 1조 정도 입항피트가 있으면 경제성이 맞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뭔 말인지 못 알아듣겠네요. 지금 현재 자본 잠식 상태예요? 예, 현재 자본 잠식 상태입니다. 자산이 20조인데 부채가 21조다. 예, 그렇습니다. 앞으로 자본 잠식 상태를 벗어날 수 있는 실현 가능한 방안은 뭔가요? 일단 저희가 전략적으로 갖고 있는 해외 자산을 이렇게 우량 자산 위주로 재편하고 네. 부실 자산을 팔고 그리고 강력하게 구조조정하면서 나갈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판다고 자산 상태가 개선될 것 같지는 않은데요. 불량 자산을 판다고 개선되지는 않잖아요. 그거 어차피 평가되어 있는 건데. 예, 그리고 이제 석유공사가 현재 지금 비축 자산을 많이 갖고 있는데 그걸 활용을 해서 지금 자본 잠식 상태가 한 1조 3천억 정도 돼 있는데 이게 매년 한 4, 5천억씩 하면은 한 3년 안에 벗어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익을 낸다면은. 근데 그게 생각처럼 쉽지가 않잖아요. 예? 그게 생각처럼 쉽지가 않잖아요. 그렇게 쉬우면 그렇게 지금까지 됐겠습니까? 예, 그래서 최근 3년간 정도는 이익을 났기 때문에 이 정도 추세로 가면은 될 것 같은데 앞으로 이게 유가가 계속 떨어질 것 같아서 상당히 전망이 좋지는 않습니다. 유가가 떨어지면 석유공사는 걱정이군요. 예, 저희 매출액이 생산량 대비 그냥 국제 유가를 곱해서 바로 나옵니다. 한 3조 5천억 정도 나옵니다, 매출액이. 우리 석유공사가 가지고 있는 해외 유전의 연 생산 규모가 우리가 수입하는 원유량의 몇 %쯤 돼요? 예, 되게 적습니다. 저희가 수입하는 총 수입량은 올해 기준으로 한 390만 배럴 되고요. 저희가 하루에 몇 %냐고 물었는데. 그건 계산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한 5% 정도. 5%? 네, 알겠습니다. 5% 미만입니다. 네네. 자, 한국가스기술공사.